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발표는 유일하게 인문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오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현대 과학 내지 의학의 생사관입니다. 제목은 현대의학은 죽음을 판결할 수 있는가이고요. 오희정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수의대에서 공부하시고 면역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 교수로 계시고요. 그렇지만 자연과학을 연구하시지만 불교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 이 발견 사람들 여기 연찬회에 몇 번씩 나오셨습니다. 욕망, 나, 쪽, 또 몸, 이렇게 발표해 주셨고 이번에 또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의 와전 오희정입니다. 제가 이 죽음, 그야말로 끝인가 시작인가 이런 주제로 이 의학에서 얘기해달라고 할 때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에서 죽음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걸 기대했을 때 내용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기준 없이는 진짜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고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죽음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렇게 많은 바라볼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시각을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면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의학이란 시각에서 죽음은 너무 명료하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명료한 것인지 잘 들여다보면 의학에서의 이 죽음의 기준도 사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계속 변해 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뇌사죠, 뇌사. 이제 뇌사도 굉장히 인위적인 상태예요. 예전 같으면 사망하셨을 분을 요즘 워낙 쉽게 말하면 생명 유지 장치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는 이미 죽었지만 몸을 살려놓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보통 한 24시간, 열흘까지도 갑니다만. 그래서 되게 의학적으로는 뇌가 죽으면 이제 죽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뇌사자와 또 식물인간이라는 게 있죠. 이 혼수 상태 빠지신 분들. 그러다 가끔가다 뉴스에 나옵니다만 한 10년도 후에 다시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하고의 어떤 명확한 선이 있는 거 없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비가역성,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국 뇌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뇌사라고 말하지만 그런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뇌 손상이 와서 그러는데 모든 것이 이 생명체라는 게 흑백이 없잖아요. 하나의 아날로그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어느 시점이 그러면은 다시 경우에 따라서 의식을 찾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완전히 비가역이다. 사실 그 잣대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그러한 애매모호함이랄까 혼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대체적으로 뇌사에 대한 어떤 판정과 이런 것들은 또 마련돼 있죠. 또 그런 기준을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나름 합의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일단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아마 요즘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의 어떤 이 문명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죽음은 어느덧 우리들 손을 벗어났죠. 그리고 점점 가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안 죽은 사람 있나요? 부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들 일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들의 시각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인데 우리 어렸을 때 네 발로 떠다니고 커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늙어가고 또 죽는 것도 이렇게 삶의 한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특정 부분만이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가리워져 있고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일부를 빼앗긴 거죠. 또 죽음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판정도
뭐 제가 뭐 여기가 사실책에 뭐 먼저 가볼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희 책도 봐야 저희 출간하신 분이 좋아하지 그냥 막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268쪽에 대자가 그 예를 하나 뭐 한두개 드러났습니다만은 이그 267쪽 밑에서부터요. 어쨌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접하는 모습은 이런 두 가지. 첫 번째가 더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268쪽이 가해의 어떤 중환자실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결국 기계로 관리되다가 가족으로 떨어내고 오직 의사의 손에 맡기도 했어요. 자기 승리. 그러다가 어떤 기계음이 심장이나 뭐 뇌파의 수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와장창 달려오죠. 의사들이. 그래서 막 인공호흡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심지어 갈릴 때 담이 막 부러져요. 여기 뭐 병원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내 심폐소생술 하기 위해서 뭐 갈비가 부러져라도 살리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오기 전에 합의하기 전에 그걸 멈추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거 알아서 해야 돼요. 가족이 와서 합의하기 전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더 뭐 인정하면은 이제 멈추고 죽음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란 것은 그 개인의 원래는 나의 죽음인데 이 어떤 내 손에 벗어난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이 앞선 발표에서 죽음의 경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죽음의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그거 다 뻥이에요. 죽음의 경험 누가 해봤어요? 우리는 그걸 추론할 뿐입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은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것도 의사의 영역이 되어버렸죠. 의사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생명과 그의 바탕을 둔 의학이 있기 때문에 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우리가 현재 의사한테 맡겨놨는데 그리고 의사들이 뭐 합의해서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결정해버리는데 과연 그들의 이 서양 의학, 현대 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종종 그 비과학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야, 그거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겠네. 그 비과학적이야 그럼 그 논리적이지 않아도 뭐 비합리적이야 뭐 좀 황당해 그 미신 같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과학이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비중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학적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묻히는 거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과학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거꾸로 합리적인 것은 다 과학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비과학적이야 그러면 다 비합리적이고 뭐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걸로 생각하나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시인들 생각해보죠. 원시인 시절에 과학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요즘 뭐 70억 인구까지 늘어난 거죠.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어떤 합리적인 사고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그 시각이 과학입니다. 과학이 다가 아니라 그러나 뭐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광고 카드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과학에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도 지금 우리가 그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면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그건 막연하게 이건 과학이니까 현대의학에서 죽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점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의학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명체, 육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역적인 상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점을 넘었다고 바라볼 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육체나 이런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지 그것이 정신이념 이런 건 따지진 않아요, 당연히. 뭐 예전에 영화에 뭐 0.100g라는 거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영혼의 무게라는 거 막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 이 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생명이냐? 의학은 대답하지를 못해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수상적으로 뭐 보고 느끼고 뭐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연과학적으로 뭐 형태가 있고 대사를 하고 뭐 생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과연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이 현대과학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죽음이 뭔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떠한 상태, 즉 몸의 상태에 의거해서 말할 뿐입니다. 아까 말한 심박도가 멈췄다든지 뇌파가 멈췄다든지 이러면 죽은 거다라고 규정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걸 받아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어쨌든 이 의학에서 어떻게 이 죽음을 정의하는지를 뭐 알아야 다음 부분이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27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 뇌사라는 개념이 그런 생명유지 장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죽은 놈인데 이 놈을 살려놓고 이제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그럼 그 저 272쪽 밑에 제가 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났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지만 장기는 세포는 살아있는 거고 몸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기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생명유지 장치의 신호에 갑자기 죽은 걸 막 수치가 제로로 막 나와요. 그랬을 적에 그럼 이제 심장 정지가 나오는 거죠. 수치가 제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뇌사가 된 상태라지만 심장은 움직이는 겁니다. 뇌사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도 갔어요. 아주 싱싱한 장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뇌사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보조 장치에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 수술에 이식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 막 심폐소생술 합니다. 그럼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 사람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접촉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죽은 거죠? 사실 죽음의 기준은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 현대 의학에서의 어떤 죽음, 특히 뇌사, 지금 뭐 어떤 뇌사가 이제 죽음의 기준점이니까요. 그것은 이런 장기 이식이나 실용적인 면에서의 그 시각이 깔려 있는. 다시 말해서 이미 쓸 수 없는 기계에서부터 쓸 수 있는 부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해놓고 이것이 폐기 처분하기 전에 그 상태까지를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놓고 그것까지가 이제 죽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이 현대 의학이 규정하는 죽음이 이게 정말 죽음인가? 이게 끝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뭔가 아직 그 여유가 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럼 의학에서 해온 그런 죽음의 정의를 간단히 274쪽에서부터 그 설명이 됩니다. 뭐 예전에는 심폐 기능,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당연히 그 고전적인 개념이죠. 의학적인 면에서 의학에서의 고전적인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생명 연장술이 나오니까는 275쪽에 있는 것처럼 뇌사의 기능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뇌가 비가역적으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영구 손실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영구 손실이라는 기준 자체는 아직은 애매해요. 손실을 받아서 뇌세자일 수도 있지만 한 뭐 10년, 20년 있다가 또 다시 의식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경험적으로 그렇게 그런 계산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식물 인간과 뇌세자는 대부분 구분은 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거라면 276쪽에 있는 것처럼 몸이 다 죽어야 되죠. 그렇지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은 살아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내가 뭐 이 다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다 죽어야 사실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276쪽에 간단히 얘기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학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 자세한 기준은 뭐 거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 뇌사의 기준을 정했다 이런 건 278쪽에 되게 간단히 그냥 요약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뇌사에 대한 어떤 기준과 그런 애매모호성과 더불어서 이 연명치료 중단 있죠. 즉 이 사람부터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이 사람 그럴 때는 이미 그 바닥에는 죽을 것이다, 죽었다 이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더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사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연명 치료를 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판단도 죽음에 대한 의학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79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참 이게 문제가 많죠. 아마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할머님, 연명치료과 아마 접촉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의사들은 이거 먹고 뛰면 사망합니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평소 그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무의미한 건 그만두시도 그랬는데, 그래서 양쪽도 뭐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그래도 계속 사셨어요 얼마나. 이런 것처럼 이 연명치료 중단 어떤 이 상황 판단이라는 것도 정말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런 거 결정할 때 당연히 거기서 무슨 그런 거 결정하는 윤리위원회가 있고 다 그런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이미 한 생명체 생사를 자기가 결정 못하고 다른 어떤 주요 환경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쭉 깔린 이유는 이러한 장기이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제돼서 펼쳐지는 거고요. 그 바닥에는 인간의 몸을 어떤 기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생명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자연과학, 이 서양의 근대과학은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바라보죠. 물론 그 기계는 지금 방법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다는 건 이제 나중에 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시각에 깔려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어떤 이런 관점과 맞닿을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내사와 어떤 장기식과 이런 데서 어떤 보살과 이런 만나는 접점은 있지만, 이 현대학은 철저하게 물질 차원에서 이 사람이 다시 회생될 수 있느냐,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다시 이 부품을 쓸 수 있느냐 시각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285에서부터 쭉 했는데, 이건 한 번만 읽어보세요. 왜 이 뇌사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의학에서 이것을 막 이렇게 직접 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88쪽부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죽음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탄생이 없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탄생 시점을 우리가 탄생이 무엇인가, 이제 아까 발표 중에도 탄생하는 순간에 당사자의 고통 말고 그냥 회피하기만 하다는 일방적으로 우리 시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한번 그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에서도 예전에 배아줄기세포 논란 때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생명체로 봐서 생명체 탄생으로 보느냐, 생명의 시작을 보느냐, 합의된 점들이 있었습니까? 결코 집단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이 시작 역시 애매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쨌든 태어났다 죽었다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애매모호에 놔둘 수 없는 부분이 또 현실이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290쪽에 있는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대체고유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고유성. 우리들이 생명체로서 나름대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것은 그 사람만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삶이죠. 여러분, 생명이란 게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이란 것은 삶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그건 굉장히 관념적인 질문이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생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정답은 없어요. 심지어 물리학자 슐레빙거는 까지도 생명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의 정보다, 질서다 이렇게까지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서양의 이 정신이 얼마나 찌질하다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THP하고도 나오고 하이데거가 어쨌든 이렇게 서양에서의 어떤 죽음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건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시도하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은 각자의 삶으로 나타나지, 또 탄생과 죽음은 한 개인의 삶의 문제이지, 결코 이것이 물론 뭐 관계성에 뭐 의미를 갖지만 주의 과학적이나 사회도, 그러나 그것은 절실한 자기 한 개인의 그야말로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은 이 죽음이란 게 한 생명체에서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누가 봐도 이건 누구라고 하는 그 고유성이 사라질 때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개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고유성에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유성은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자기만의 삶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시각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여기 자기 음력 나이만큼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다 뭐가 앉아있어요? 다 앉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별 차이 없어요. 부모님의 난자정자 만나서 그 비교해 보십시오. 0.00001%가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담았을 때 이렇게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70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건 한 놈도 없어요. 그러한 개체고성이 생명의 하나의 한 개인으로서의 생명체의 삶과 죽음을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면, 결국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죽음이란 건 그러한 어떤 개체 고유성이 소실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한 개인의 개체 고유성을 결정하는 것, 총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없이 막연히 뭐 뇌가 깨졌으니까 뭐 죽는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기계론적인 시각이죠. 그러면은 이 나의 개체 고유성, 생명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면 이 삶을 이야기해야 되고 개체 고유성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냐. 죽음은 시작이냐 끝이냐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내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때 아름다운 죽음은 나옵니다. 아니, 죽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모의 생과사가 있고 또 부모의 생과사가 있고 수많은 생과사가 있었잖아요. 한 개인으로 보면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고, 또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생명의 영속성이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는 부모도 없이 태어난 놈이야, 이런 사람이세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진짜 혼자 났다 그래도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처녀 몸에서 났다 해도 어머니 몸이 있습니다. 그냥 통 나타나는 건 없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그러한 이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체고성의 소실이지 생명이 시작이냐, 그냥 이런 질문 참난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생명은 무엇을 생명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 생명, 거기에 한 단락단락 개체의 생과사가 생멸이 있을 뿐이지만 또 이것이 어떠한 면을 갖기 때문에 단순한 서양의학의 기계론적인 것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292쪽 연대에서 이제 기계론적인 어떤 서양의 시각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서양의 이 생명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가장 큰 줄기는 미세하게 볼 적에는 정가학생 그냥 앉아요, 맞습니다. 미시적으로 봤을 때 유전공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전자를 막 들여다봅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 자연 선택처럼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끊임없이 적응을 하고 관계하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큰 시각에서 본 진화론과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유전자 차원의 시각. 이제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접합시킨 게 소위 사회생물학이죠.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들어보셨죠? 네, 이기적 유전자 들어보셨죠? 리차드 다킨스의 그게 이제 이런 이 다윈의 진화론의 아주 정점에 서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그 기계론적인 시각, 이게 그 전형적인. 그래서 유전자가 모든 것의 실체다, 생명 현상이.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수행하는 거 다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그런 인물적인 관점이죠. 이 유전자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는 뭐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결정론인데 어쨌든 그들이 좋아하는 말은 유전자 실체론인데, 유전자가 모든 것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 현상이고 우리 생각이고 이런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본다면 저는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뭐 단백질, 뭐 수소, 탄소, 뭐 철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릇에 모아놓고 담아놓고 기도빨이 무지센 스님과 기도빨이 무지센 목사님, 기도빨이 무지센 신부님 세 분을 모셔놓고 그 그릇에다가 천년만년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나오나. 생각이 안 나오거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종종 널널하게 살으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맞아요. 오늘 이거 한다고 시간 딱 맞춰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또 하나 오셨죠? 이게 이제 기계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서양의 근대과학은 이 유물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체도 이걸 다 기계론적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기계들은 딱딱 모여서 이 덩어리를 이뤄서 막 자동차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해체하면 이것을 해체하면 부분을 다시 그걸 다시 조합하면 다시 부분 가잖아요. 이게 기계론입니다. 서양의 기계들이 생명에 대한 기계론이라는 건 인간을 다 해체해서 유전자를 보고 말하면 유전자가 다 설명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 유전자 같은 시각이 굉장히 기계론적 시각인데, 그래서 그 기계론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해체하고 부분으로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서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하는 시각도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그래봤자 질병 고충 하나도 없죠. 10년 넘었어도. 그래서 이 근대적 시각은 모든 것을 딱딱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수학적 세계.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 아시죠? 그 사람 그래서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 사람 신은 죽었다 선언했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식에서. 그러면서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학적으로 딱 정합적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애는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놀라운 세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그 후에 젊은 수학자인 배들이 나와서 불안정성의 정리한 방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양자역학이 나오고 막 이래서 찌그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계론적 시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이 소위 잘 사는 나라, 개발된 곳으로 기차도 딱 제 시간에 나가잖아요. 그게 근대적 삶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한 교수님 같은 분은 시간 되게 잘 지냅니다. 저같이 널널한 인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생명을 한번 생각해보죠. 화학 반응이 우리는 화학 반응 굉장히 엄밀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화학 반응이 하나 더하기 하나 둘로 딱 정확하게 일어나면 틈이 없이 끝없이 이 세계는 화학 반응으로만 계속 이어질 겁니다. 틈이 없게 계속 정확하게만 화학 반응이라서 생명체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화학 반응 굉장히 거기 특이 있습니다. 여유,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도 다른 변수에서 이게 다른 걸로 막 갑니다. 그 폭이 이 화학 반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분명히 생명체는 물질을 몸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몸 없이 생명을 우리 얘기하진 않습니다. 생명체죠. 생명체 아주 물체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생명을 하면 더 그게 폭이 넓어지지만 최소한 우리를 이루고 있는 화학 반응, 우리 먹고 마시는 화학 반응인데 거기에서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화학 반응이 있었다면 생명체는 태어나집니다. 그러한 전체적으로는 물론 딱딱 맞아떨어지지만 거기에는 계속 이 폭이 있어요. 여유가. 거기에서부터 생명체도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고 그게 점점 극대화돼서 그러한 여유와 널널함이랄까 애매모호성, 영어로 프로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국제기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오히려 예상할 수 없는 놈들이 틱틱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삶이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이란 건 한 개체의 그 고유성이 소실되는 거라면 그 고유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한 그 여유와 자기 삶 속에서의 유연성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나옵니다. 만약에 칼같이 정확하게 다 일어났다 비슷한 얼굴하고 있어요. 비슷한 교육받고 비슷한 밥 먹고 사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그 여유랄까, 폭이랄까 이런 것을 근대과학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려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안락사 문제도 또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결국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신의 삶의 폭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여유 속에서 본인의 한 삶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의 판정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선택의 문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안락사 문제가 나오고 안락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죠. 물론 불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러면서 안락사라는 게 과연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는 굉장히 그거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최소한 불가에서 나이 드신 노스님께서 그냥 나 이제는 그만 가야겠다고 해서 고삐를 끊고 조용히 열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안락사예요. 우리가 이 규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간단히 모아놓은 게 이제 295쪽에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조계종단의 생명 윤리연구위원들이 논의할 때 가장 의견들이 갈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생명에 대한 어떤 존재라는 면에서 안락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사실 주류고 그렇게 대강 마무리 졌습니다만 어쨌든 295쪽의 표를 한번 보죠.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내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보면 다 충분히 살았으니까 이제 고삐를 끊고 난 조용히 가겠다. 이런 자의적인 어떤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존엄사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할머니 얘처럼 연세대학의 할머니 얘처럼 명확한 의사표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판단할 수준이 없을 때 이게 이제 비자의적인 안락사죠. 물론 이제 마지막 어떤 반자의적인 죽고 싶지 않은데 막 죽여버린 안락사 이건 안 되죠. 그런 건 응병된 살인행위입니다. 한편 이제 적극적으로 예전에 죽음 의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방법이 이제 실행하는 측에서 아니면 치료를 그냥 뻔히 이거 해봤자 돌아가지가 않은데 그 정도 소극적으로 하는 안락사도 있고 적극적으로 살린다기보다는 아니면 아예 아예 치료를 안 하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안락사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란 건 사실 생명의 기준, 현대의학의 기준이란 건 그 자체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이 될 뿐이에요. 이 의학도 우리들 살아가는 한 사회 집단의 한 영역이고 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우리는 막연한 권위를 부여하지만 사실은 그건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기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라마다 달라요. 안락사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으로는 생과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저는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성되어진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고 저는 좀 더 불교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의학과 달리 의사는 우리가 폐기될 처분 잘 쓰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298쪽에 이제 조금 이제 보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학에서 바라보는 게 진짜 유물적인 어떤 우리 시대에 이 과학이라는 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불과하다고 그것에 불과한 시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럼 좀 더 생각해보자. 물론 현재 뇌사라는 것이 장기 이식이라는 요익 증상이라고 하는 불교적 가치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뇌사들이 충분히 장기 이식에 대해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논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삶의 문제고 그 삶의
그 연장으로서의 죽음이라면 죽음에 대한 시각은 삶에 대한 시각이고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죽음에 대한 예의이자 생명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수행 아니겠어요? 수행? 결국 이 죽음의 문제는 저는 수행의 문제랑 이어진다고 보고요. 무슨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의 문제. 뭐 머릿속으로 아무리 뭐 생각하면 못해요. 진짜 이 시점에 이제 서양 철학의 찌질함을 얘기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밟으니까 KFO로도 고민을 하고 이 순간 정신에서 이 육체라는 이 더러운 육체의 욕망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래서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을 찾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 그때 뭐 여러분들 그건 우리 다 그 의식이죠. 우리가 육식이라고 유식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육식의 위에 해당되는 거죠. 전후식 뭐 아니면 설신 나오고 그게 물론 거기에 이제 말라식도 포함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놈들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납니까? 그게 진짜 나예요? 그걸 가지고 서양 애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육체는 더럽니 어쩌니 이원론들을 막 고민하다가 이제 나오는 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유물적으로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뭐 내가 생각해서 여기 오시고 내가 와서 글 쓰고 하지만 내가 목마르니까 마시자 명령해서 마시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라고 생각하는 내 정신에 따라서 육체가 잘 따라주죠?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그렇게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잘 따라줍니다. 저도 물 마시자 그러니까 여기 손이 가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는 찌질해 막 생각하지만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지 못하죠? 비행기 안 타고 나는 날 수가 없어. 나는 불에도 못 가. 나는 뜨거운 뭐 불량은 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저귀 차고 다니는 놈들 보세요. 우리 뭐 손자, 뭐 자제분, 조카 높은데 막 가고 막 떨어져요. 똥도 막 집어먹어요. 뜨거운 거 막 만지고 풀장에 막 빠지고 근데 한 번 떨어진 놈 거기 가라고 그러면 갑니까? 다시는 안 가요. 손 띈 거 또 만지면 만져요. 차가운데도 안 만져요. 그렇게 걔 생각 나는 날지 못해. 난 뜨거운 거 못 만져. 나는 물수가 하면 죽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건 부처님의 12 연구법에 보면 뭐 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명색이 있고 촉이 있고 쭉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전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의식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다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지금 나라고 하는 생각은. 몸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최소한 이 의식,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 일부분이에요. 물질화되지 않은 신체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주인이라고 떠받들고 다니까 이게 전자현상된 생각이죠. 그래서 본래 나를 찾으라는 거죠. 부모 미생 전에. 몸을 받기 전에 나를 찾아서 진짜 하늘을 날고 뜨거운 불속을 거닐고 깊은 바다를 거닐던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서양의 형이상을 왜 이렇게 수천 년을 헤매냐. 육체의 일부분을 들고 뭘 찾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왜 찌질한 거죠. 박사님 그렇죠? 지금 주무시니까 내 밥 다 찌질 않겠고요. 안 그러지? 나중에 강한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내 철학자들이 찌질한 철학을 봤어요. 철학자들이. 농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삶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그런 어떤 이 근대 과학은 그러한 정신작용으로서 유무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생명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의 삶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어떤 진정한 삶의 모습.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전 개인적으로 좀 바꿔서 욕망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기 육체를 가져서 육체 한 개체로서 생명체 존재할 때 그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내 영속적인 내지는 우리 수많은 생명체들의 바탕이 된 것. 그것은 저는 그것도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욕망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좁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준 게 되겠지만 불교식으로 말하면 또 식도 됩니다. 삼계 유식이라고 해서 또 마음이라고 그래도 돼요. 근데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식이라고 해도 좋지만 이게 아래아식까지 가니까요. 거기도 보면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좀 능동성이라는 느낌을 좀 안 줘요.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용어로 봤을 때 그 한 장씩은 모든 것을 빚어내는 시 아니겠어요? 달마도 보면 설명론 보면 이 사바세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능동성을 우리는 생명을 얘기할 때는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힘이거든요. 수많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수많은 생명체 근원이지만 거기서부터 이 70억 수많은 동물, 식물, 수많은 미생물, 바다의 플랭크톤까지 그 수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체의 고유성. 그리고 끊임없이 생매를 거듭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 개인의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수많은 생명체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의 근원인 그 근원을 부르는 말은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한마음 근본자성 말을 다양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건 이게 실체가 있건 없건 있다는 것은 그것의 바탕이 된 걸 말할 때 저는 그것을 근원적 욕망이라고 개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아래아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에는 개체화된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개인의 전호식과 식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용어의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화된 삶에서의 자신의 욕망 그것은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욕망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 300쪽에서부터 301쪽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체고유성이라는 걸 우리말로 바꾸면 아상이 됩니다. 아상은 당연히 버려라 막 이런 말이지만 저는 지금 아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아상이 있을 때 수많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혹은 그리고 이 죽음이 찌질해지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욕망이 닫혀 있을 때 욕망이 개체로 아까 말한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정신에 의해서 이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보지 못할 때 내 몸의 생로병사를 마치 피해야 되고 뭔가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이렇게 될 때 고통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말하는 생명 존중 사실은 다 뻥이죠. 왜? 생명 집착을 생명 존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그저 죽지 않는 게 생명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줄기세포 주사도 맞고 이상한 거 막 먹고 막 이래요. 오래 살려고. 그건 생명 집착이 생명 존중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은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 생명 존중은 연기 실상에서 나온 겁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비폭력에 근거하고 있죠. 사실 생명 존중과 비폭 같은 얘기지만 고통에 대한 동감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결국 그것은 한 존재.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기 위해서 제 전에 발표도 강조했습니다만 몇 년을 담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젊으세요? 저는 150살이거든요. 우리들이 여기 있기 위해서 나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쭉 갖고 온다면 최소 우리 지식의 한도 내에서 우주의 시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우주가 있어야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어야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서 있기 위해서는 내 부모의 생명, 그 부모의 생명, 그 수많은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생명 존중은 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150억 년의 시간을 담고 우리가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는 개념을 알듯이 한 작은 우주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는 것은 150억 년의 시간 속에 꼽힌 이 생명, 이 작은 우주가 이제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으로 생명체를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생명 존중이지, 뭐 죽지 않는 게 무조건 생명 존중. 그건 진짜 찌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불교 방생법도 있죠. 물고기 사다가 이제 막 놔주는 거. 물론 그 좋은 일입니다. 죽고 살려주는. 그게 나쁜 애가 아니고, 원래 그 의미는 이 무명에 의해서 아까 말한 다친 욕망, 내가 태어나서 죽고 이게 다야, 오래 살아야 되고 벌벌 떠는 두려움 속에 갇힌 나를 그러한 무명무에서부터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되라는 상징적인 법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생명을 살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저게 저는 이 죽음은 삶의 문제이자 이 또한 삶의 문제를 아까 누가 말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까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 301쪽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우리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조의 삶을 담고 있고 또 앞으로 펼쳐질 무한히 많은 미래 세대를 지금 내 안에 담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죽음에 임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자명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현대의학이라고 해도 현대의학의 그런 애매모호성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것은 의학의 발달, 무엇의 발달 이거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과학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했죠.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은 과학이 분명히 합리적인 건데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은 아직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합리적이 널널하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으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말하지만 앞으로 결코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그 인지를 하고 있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뭐 그 안락사의 문제와 호스피스의 문제와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어떤 그 폭, 여유, 그게 저는 이제 널널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정말 삶의 가치가 죽음의 가치가 이어진다는 것. 그럴 때 죽음을 우리가 이게 시작이냐 이런 이 제목이 찌질한 거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과연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그 성찰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육체는 재밌어야 알고 보면 땡기는 대로 사세요. 죽고 자기 거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제목하에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자꾸 제목이 찌질하다는 걸 한 번도 안 하고 두세 번씩 막 그러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현대과학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결정론적이고 육물론적이고 단면론적이고 이제 기계론적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것과는 다른 이해를 말씀하시면서 그 물질이 어떤 기계적 갖는 그런 기계적 엄격성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여유, 널널함 뭐 이런 것들이 정신으로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개체교육성을 갖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이 기본이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 여유, 그러니까 어떤 주변적인 거, 좀 부수적인 거, 요걸 정신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유물론적인 그 기본적인 현대적인 그 생각은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한편은 그 개체 고유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상이다, 그죠? 불교에서는 계속 서가모님은 자상이 없다, 무자성이므로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성이 있다라는 거죠. 개체 고유성으로서. 물론 그게 어떤 실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널널함으로 여유로만 생겨나는 것들은 별거가 아닌 거가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만 그 아상, 자성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하고 이거는 좀 대치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적인 이해하고 다른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모든 개체가 개체고유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개체의 나이가 뭐냐 150억 살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나 자체 안에는 150억 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 그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개체 고유성의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그 블레이즈를 조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개체 고유성과 아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무자성이라고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이렇게 상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강경의 포인트가 뭘까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얘기했다, 공성을 얘기했다 하지만 사실 얘기가 돌려서 얘기했죠. 네. 금강경의 시작은 간단해요. 발 안욕따라 삼각삼보리집 한 놈. 즉, 그 보리심을 낸 놈.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또 음무소주 이생기심. 음무소 이생기심입니다. 즉, 이 보살심을 낸 자들에 대한 정의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어떻다 이게 이제 답도 뭐 무충생 그냥 부대는 없다 뭐 얘기 쭉 있지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이 없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게 머무름이 없는 거지 마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음무소주 이 멸기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과 생이 있어요. 그 발과 생은 어디에 여겨진 게 화엄에 여겨집니다. 이 무 생명체가 이 그대로 여야 무 있는 그대로 이 제 모습이 되려면은 이 다양한 장엄한 이 세계는 바로 그런 개체고유성의 긍정이다. 불교의 부정은 긍정으로 가기 위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무에 대한 생각, 무자성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집착하고 그것이 아까 말한 닫힌 상태로 내가 다야, 뭐 내가 죽으면 큰일 나, 막 그런 집착할 때 오는 고통에서 누나에서 무자성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멈췄다면 이 불교 또 찌질해지죠. 그러나 불교는 능동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 펑펑. 그래서 이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만납니다. 이대로 다 각자 다 다른 그러나 열려있기 때문에 닫혀있고 집착하고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닫힌 욕망, 개체고유성은 진짜 그런 두려움의 고통의 원인이고요. 그것이 아까 그런 긴 역사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것은 제가 이제 뭐 자기 선조라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와 그런 관계 속에서 빚어진다는 인정할 적에 저는 오히려 무자성과도 충분히 맞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문화, 공에 대한 생각이 결국 화엄의 그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사실 그런 개체고유성이나 열린아상은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억 년의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150억 년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 좀 다 그렇다면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러한 무한한 생멸이 반복되죠. 블레즈라는 사람이 이제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만 해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내가 먼저 쓰는 건데 그걸로 그 사람이 떴어요. 프랑스에서. 이게 반복이지만 같은 반복은 없습니다. 150억 년을 담고 있지만 그 150억 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체의 생멸 또 우리 모두는 그 수많은 반복이 같은 반복이 없이 다 차이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란 말 아시죠? 수신명에. 호리유차. 처음에는 머리카락만한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하늘과 땅만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 그게 150억 년을 흘렀으니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다양성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전체를 또 드러낼 수 있는 전체 역사를 우리가 다 담고 있는 그런 존재다. 예,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5가지의 그 발표를 다 마치고 종합 토론이 있을 텐데 잠깐 쉴까요? 어떻게 하나요?